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 등급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의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주목하며 다우존스 지수는 3.04%, S&P 500 지수는 2.93%, 나스닥 지수는 0.2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3.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가 올해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위기는 많은 신흥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의 3% 가까운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 다우 지수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 패키지 법안 의회 통과라는 변수가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최근 시장의 경우에는 뚜렷한 호재 없이 이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이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이슈는 단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1,5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은 44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또 어제 개장과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들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20원대 폭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외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미국의 2분기 실업률이 30% 가깝게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짚겠고요. 이어서 미국이 원유 감산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른 유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3%가 넘게 빠졌고, 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 지수는 3%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간밤에 시장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미국 의회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이 국채 매입 그리고 MBS 매입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 양적 완에 대한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 논란을 보였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런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공포 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중에도 의회의 재정지출 법안 관련 소식에 따라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관련 이슈에 더 주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하락 추세에 되돌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수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3.04% 하락한 18,591.93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93% 하락한 2237.40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7% 하락한 6860.67에 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은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실행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과 가계 신용을 지원하는 신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경기 부양책의 의회 논의에 주목했다고 이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보도를 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전일 오후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이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제동이 걸렸고요. 전날도 절차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연준의 조치가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이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이 연준의 조치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미국 연준에서는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별도의 대출기구 출범을 통해서 회사채 매입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이런 통상적인 조치로는 지금의 이런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전일 성명을 통해서 아직 적잖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건 분명해졌다면서 시장이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만큼 자산 매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연준은 지난 15일 총 7천억 달러 한도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공식화했었는데요. 이 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이 연준의 돈 찍어내기가 새 챕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연준은 이번 주에만 국채를 3,750억 달러, MBS는 2,500억 달러를 각각 사들입니다. 이 연준은 여기에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매입 대상 채권에 회사채 등 이 민간 채권도 포함시켰는데요. 프라이머리 마켓 신용기구와 이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출범을 해서 기업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나서려면 이 관련 법에 따라서 미 의회의 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이들 대출기관 설립을 통해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전례가 없던 일로 이 2008년 금융위기 차원을 뛰어넘는 이 특단의 대책인 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회사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섰고 이 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연준은 2008년 도입했던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기구를 새로 설치해서 이 학자금 대출, 그리고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 보증부 대출 등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재무부는 이 환율 안정기금 ESF죠. 이를 통해서 300억 달러를 보증하기로 했는데요. 이만큼 미국 연준에서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채권 시장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 0.16%포인트 급락한 0.77%를 나타냈고요. 연준의 이 무제한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채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0.1%가량 소폭 내렸고요. 이 원유와 금도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이 3.2% 상승한 WTI 기준으로 23.36 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5.6%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엑선모빌, 이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에너지 업종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동 금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수요 부진 우려가 영향을 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엑선모빌이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쉐브론이 8.71%, 코노코필립스가 8.53% 하락하면서 사실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큰 모습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 국제 유가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자 낙폭을 일부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졌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시장 자체도 이 장 중에는 상당히 낙폭이 더 컸었는데요. 이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과 비슷한 모습들을 장중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이 금융주들도 이 JP 모건이 5.3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08%, 웰스파고가 4.72% 하락하는 등 이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GM과 포드 같은 이 자동차 업종들도 미국 내 자동차 공장 중에 95%가 폐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GM이 2.98% 하락을 했고요. 포드가 7.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 이 AT&T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이 되면서 5.91%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매출 급증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3% 상승을 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사람들이 좀 외출을 꺼려면서 실내에 많이 머물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주들은 이 반대로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넷플릭스와 이 로쿠 같은 경우는 이동 금지 명령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리드햄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8.24% 상승을 했고요. 로쿠는 17.51%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도 이러한 스트리밍 급증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가장 대표적으로 5.93% 상승을 했고요. 인텔도 8.18%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3.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받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죠. 이 항공주들인데
둘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공주인 보잉 같은 경우는 이 과매도를 이유로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의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상향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11.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대되는 경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서 공포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양적 완화보다는 이 공포 심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최근 흐름과 같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양상도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이 전체적으로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이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국제유가가 모잠비크에서 석유시설 공격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 중에서도 그렇고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외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1266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23일이었죠. 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266.5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해서 18.4원 오른 1265원에 출발한 뒤에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1282.5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지난주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가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자체는 40원 폭등을 했지만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1240원대로 되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커진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에 대한 이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찾아오는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이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외환 시장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정책적인 효과보다는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분간은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 상승 우위를 보이면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2분기 실업률이 30% 가깝게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미국 2분기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전일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이 발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2분기 실업률이 30%까지 치솟고 이 국내 총생산이 50% 급감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2일, 미국 시간으로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휴업 등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요 투자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분기 GDP가 30%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골드만삭스는 24%,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각각 12%, 그리고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이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좀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2018년 이후 실업률이 4% 아래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었던 데서 일시적이는 하지만 이 30%까지 실업률이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은 1929년 이 대공황의 악몽까지 되살리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 대공황 때의 미국 실업률은 25%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수준이 상당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미국인의 소득이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연방준비제도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1년 예산이 4천억 달러임을 본다라면은 4분의 3 정도의 규모, 1년 예산의 4분의 3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정도로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이 있으면 경제 활동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3분기는 과도기가 되겠지만 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상당히 견조해 호황기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발언도 일부 좀 내놓았는데요. 이 제임스 블러드의 이런 발언들이 시장의 우려감들을 사실은 조금은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의 이런 전망들이 미국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훨씬 더 좀 암울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 활동이 모두 멈췄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공장이 멈추고 이 실업이 늘어나면 역성장은 결국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블러드 총재가 밝힌 실업률 30%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대공황 당시의 25%가 높고요. 그리고 2007년에서 2009년 리만 사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10%에 달했던 것을 본다라면은 이에 3배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실업률은 3.5%였는데요. 10배 가까이 좀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률이 치솟는 데에 대한 신호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0건으로 한 주 사이에 7만 건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블러드 총재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부의 안전망이 작용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많은 실업수당이 청구되길 원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2분기 GDP가 반토막 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 없다고 블러드 총재는 강조하는 발언들까지 나왔습니다. 2분기 생산과 소득을 늘리려고 하진 않지만 2분기 성장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공장을 끄고 기다리면 이후에 키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 빨리 해소되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빨리 해소되는데 좀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미국의 공중보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유발해서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반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서 강력한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GDP의 손실분 2조 5천억 달러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미국인 근로자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잃는 소득의 100%를 보존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전반적인 소득 보전이 있어야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강화들을 포함한 2조 달러 부양책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는 연준이 최대 4조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의 단기 자금 유동성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로 주요 산업을 잃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산업은 다른 측면에서 보존될 것이다라면서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 사태, 이 현재의 경제 사태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 연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 보건 산업 위주로 이 급격한 반등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덧붙이면서 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 이 전체적인 내용은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이 좀 마지막에는 덧붙여지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총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6%에 그칠 것이라는 좀 어두운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전망치가 2.1%에서 2.7%를 한꺼번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국제신용평가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을 예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지난 6일이었죠. 무디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 낮추는 거에 의해서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P는 올해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S&P는 올해 한국 소유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4.2%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0.5%로 지금보다 0.25% 낮출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이 S&P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저성장 늪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홍콩이 마이너스 7%, 싱가포르가 마이너스 0.8%, 일본이 마이너스 1.2% 등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평가를 지금 했습니다. 이 중국 GDP 성장률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S&P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데 따른 어떤 이 평가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와 은행 또 기업 가계가 이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약 2,200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79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망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S&P는 올해 고비를 넘기면은 한국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S&P는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서 내년에 한국 성장률 5% 이를 것으로 내려봤습니다.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2.5%, 2023년은 2.6%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S&P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왔음에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용등급 상태가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S&P가 부여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인데 이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체상 어떤 수치적인 부분만 좀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금융주들이 높은 배당 매력과 이 저렴해진 주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인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기업들의 어떤 신용 부도 위험, 또 파생상품 손실, 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같은 이 악재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금융재 주가 수준은 1997년 IMF 사태, 또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로 봤을 때도 증권업 지수도, 은행업 지수도
6%, 7%대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장중에 좀 최고로 좀 찍었는데 우선 그 코스피 지수 하락률 대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하이한 수익률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증권업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수가 약 11% 하락으로 낙폭이 크고 또 이렇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흥증권들도 하락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업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은행주가 4~5%대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이 금융주의 전반적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실물 경제 충격이 이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금융 위기로의 확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업 주가가 특히 이제 유럽 하락하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 ELS, 그러니까 주가 연계증권과 DLS, 이 파생결합 증권에서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나온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ELS와 DLS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다시피 이 지수와 원자재, 금리 같은 이 기초자산과 연계한 파생 상품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기초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유로스톡스 50과 국제 유가가 최근에 폭락하면서 이 상당수 상품이 지금 손실 구간,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하죠. 이 진입한 부분이 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기초로 한 EL 상품이 많은데 이 한국 예타 결제원에 따르면은 이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미상환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36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원유 WTI와 연계한 DLS 미상환 잔액은 9,223억 원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 대부분 많은 부분이 손실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요.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수조 원 규모의 마진골, 그러니까 추가 증권 납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생결합 증권은 상품 운용 과정에서 이 선물 옵션 등을 이용하는데, 오늘 선물 옵션 가격이 급락하면서 추가 증권 납부 부담이 좀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국내외 증시가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 증권사들의 ELS 운용 수익 악화 우려가 좀 확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해체 비용이 증가가 당연히 따른 상태에서 2분기와 3분기 때 ELS 관련 운용 손실 확대까지도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대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하는데, 코로나19 쪽에서의 이 금융위 가능성으로 이런 영향이 수익성과 연결되면서 은행과 보험 쪽에서도 지금 주가 전망 어둡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또 저금리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은행이 충분한 충당금과 자본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선진국 대비해서 취약한 수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는 은행이 희망만을 강요하면은 은행이 위기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하면서 은행 증권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크게 저평가된 상태인데, 주가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가 이제 PBR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인데, 현재 주가가 기업 자산 가치 몇 배에 이제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우선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은 이제 은행의 PBR은 0.24배 수준이고, 은행주들의 평균 주가가 자산 가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재 상태입니다. IMF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주의 PBR이 각각 0.28배, 0.37배인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 금융 지주사들이 PBR이 0.2배 밑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게 사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주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꼽히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한테는 아직 매력도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이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금융주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국제 유가,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 환율이 은행주 안정화의 좀 강권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환율만 안정되더라도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더 이제 좀 안정화, 한마디로 더 평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국내 구미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21세기 글로벌 공급망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뿐만 아니라 외신 쪽에서 이 우리나라 이 구미 산업단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삼성과 LG 공장들이 구미 상단에 이제 몰려 있었던 부분도 있겠고, 특히 이제 전 세계 IT 생태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 세계 스마트폰 핵심 부품과 반도체가 부품이 우리나라 의존도가 좀 절대적인 상황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구미 그 산업단지가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가 만약에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가 IT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 같은 경우도 이 구미 산업단지에서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20와 노트 10을 만드는데, 삼성 스마트폰 사업 총 매출의 47%인 862억 달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공장이 구미 상단에 있는데, 삼성과 LG 두 축을 중심으로 이곳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이 모여서 이 스마트폰 생산에 위한 생태계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부품들은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X와 아이폰 11번째 프로에 그 삼성의 그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위의 고급형 모델도 삼성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픽셀폰과 또 아이폰의 카메라 모드, 애플워치의 패널은 LG가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OLED 시장에서 이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94%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구미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에서 차로 불과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이 기업들은 비상태세를 신속하게 갖췄지만 생산 중단 사태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 구미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은 지난달 2차례 가동을 중단했었고, LG 공장도 한때 멈춰섰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 40만 단 이상의 OLED 패널을 생산하는데요. 각 시트는 200개로 쪼개지면서 약 1억 1천만 개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오염물질이 어떤 클린룸, 그러니까 무균실에 들어가면은 최대 3일이상 작동이 중단되고,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약 2천만 개의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또 인터넷 서버 등에 들어가는 전 세계 디램의 75%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만듭니다. 이 중 80%가 중국의 조립 공장으로 수출되면서 완성품이 된 후 전 세계에 공급되는데, 대만, 일본, 베트남 역시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이들 수천 개 공장 역시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은 대부분 좀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었고, 지난 15일이죠.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 직원이 재빠르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는 이제 물론 생산량에 차질은 없었지만 언제든 코로나19 감염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IT 업체들이 한국의 구미 경기도 공장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인데,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를 만드는데 약 3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도 20개 이상의 생산 라인과 이를 축으로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모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만들어진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한 다변화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은 그때 구미 상단 그 스마트폰 공장이 멈추자 생산 물량 절반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베트남 공장에서 OLED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등을 최적해야 할 700명의 엔지니어가 베트남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2주 격리 위기에 놓이면서 생산 차질을 빚어질 뻔했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나서서 현지 정부를 설득시켜서 간신히 넘겼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대책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언제든지 뭐 공급 중단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수요 증가가 겹치는 현재 상황이고 역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게임이나 또 자택근무가 여러 개 좀 그 시장에서 좀 요새 좀 유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전 세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흐름이 굉장히 불안한데 미국이 원유 감산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유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그 미국이 뭐 셰일 오일에 대한 감산 논의를 지금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례 없는 행보입니다. 미국이 셰일 오일 이를 감산하는 부분은 40년 만에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죠. 시튼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우리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감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밝혔고요.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그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감산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11월 대선이 점점 다가온 데다가 또 사우디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도 증상 방침을 좀 굳히고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게다가 이제 감산안을 제시한 시튼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고 또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어떤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요구를 마냥 흘러듣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일 미국산 원유 7,700만 배를 매입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사우디에는 러시아 유가 전쟁의 개입에 중재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디에는 뭐 생산량을 예전 수준 줄이는 요청과 함께 러시아에는 도어한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인데 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저유가를 유발한 코로나19 해소될 때까지는 유가 충격은 해소되지 않겠지만 미국이 자체적인 감산을 통해서 중재에 나설 경우에 유가 전쟁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이슈일 것 같은데 테슬라의 이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50%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 주가의 급락세가 눈에 띄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부품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산업, MS오토텍, 아모그린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 50% 이상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뭐 38%, 35%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이 글로벌 경기 전반이 침체하면서 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나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국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달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25만 4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8% 넘게 줄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도 한 70% 가까이 급감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유가 하락의 영향이 전기차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의 유가 급락 시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오히려 늘어난 점에 비춰보면은 이 유가와 전기차 수요의 관련성이 오히려 좀 낮다라는 주장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기 최근 전망은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판매량 좀 회복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